자, 시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조가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 좀 몇 가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고시조라고 하는 것은 평시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시조를 기준으로 해서 고시조를 공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 배경, 창작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이겠죠. 그거를 알면 시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몽고족의 침입도 있었고 또 귀족들이 막 평민들의 땅을 마구마구 뺏어요. 그러면 살기가 힘들겠죠. 그럼 우리나라 고려 좋은 나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가 멸망해 가요. 고려가 멸망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신하로서 너무 기뻐요, 이런 얘기를 안 썼을 거예요. 고려가 멸망해서 슬픕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자, 그것처럼 역사적 상황이죠. 자, 창작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을 알면 해석이 좀 부드러워진다. 공부를 좀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잘하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겠지. 자, 다시 얘기하자면 창작 배경이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국어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한국사라든가 사회 부분도 좀 열심히 해두면 시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표 고전 어휘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어가 상징적인 의미를,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찝어보면, 자,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데 이 임금을 상징할 때 좀 여러 가지 부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작가가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이 됐을 때 그때 해와 달은 임금을 상징한다. 이런 좀 특수 조건이 있죠. 가사인 송민곡에서 저런 조건이 또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매화라든가 국화, 이거 어떻습니까? 대나무 곧잖아요. 소나무 항상 푸르잖아요. 그 다음에 매화는 어때요? 추운 날에 꿋꿋하게 피어났잖아요. 그죠? 국화도 어떻습니까? 고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 사물의 속성을 갖고서 사물의 그 속성이 바로 충신이라고 하는 내적 의미인데, 요거는 다른 말로 지조와 절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조와 절개 또는 충성심, 요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름과 까마귀는 일시적으로 떠다니죠. 까마귀는 검은색이죠. 그래서 양태라고 할게요. 어떤 행동하는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떤 색을 통해서 간신이라고 하는 특징을 의미하기도 하고, 눈, 바람, 서리, 사람이 이 눈을 맞을 때 또 서리를 맞을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속성이겠죠. 그래서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어떤 작용의 속성을 통해서 이게 부정적 현실, 시련 또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주제도 체크를 할 텐데요. 시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주제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표현 방식도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주제 알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풍류, 연정, 충정, 효도, 교훈, 풍자라고 되어 있죠. 자, 풍류라고 하는 것은 바람 풍자에 흘러갈 유자입니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자연 속에서 즐겁게 노는 거죠.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풍경과 유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친화. 자연친화는 무라일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만족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말로 안분지족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는 거겠죠. 시조의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자연친화와 풍류, 그 다음에 안분지족,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다음에 연정은 뭡니까? 그리워할 연자의 마음정자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움 또는 사랑의 감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별의 슬픔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별의 정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조 중에서 사대부들이 썼던 시조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쓴 시조들을 보면 연정가가 되게 많아요. 연정, 사랑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충정은 뭐 지주와 절개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효도에 관련된 것도 좀 있고요. 교훈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교훈인데 인생이나 생활, 처세에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 풍류와 교훈은
사대부들이 주로 썼습니다. 풍류, 충정, 교우는 주로 사대부들이 썼고 연정은 여성들, 그 다음에 효도는 일반 평민들. 자, 풍자죠. 오케이, 별표 칠까요? 풍자는 주로 사설시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평시조가 아닌 사설시조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태는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그 모습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이에요. 우회적인 것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풍자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간접 비판.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시조에서 보는 빈출도 높은 표현 방법인데 출제가 자주 되는 표현법이겠죠. 대꾸 비슷한 구절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구조의 문장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꾸법. 단어는 달라지더라도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그 다음에 의인법이죠. 의인법은 이격이 없는 대상, 사물이겠죠.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동물도 있을 거고요. 사물, 동물, 식물 이런 것들 인격이 없는 대상이에요. 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거겠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의인법. 그 다음에 서리법이 있죠. 서리법 굉장히 많습니다. 물어보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의문투라고 하는데 의문문을 사용을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라든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설의법. 그런데 정서나 의미를 강조하는 거에다가 이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을 어떤 의문문이라고 하냐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 다음 영탄법은 느낌표가 붙는 거죠. 고조된 정서를 나타내는데 감탄의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감탄의 형태는 느낌표가 붙을 만한 표현인데 우리 고전문학에는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낌표가 붙을 만한 표현은 영탄법. 근데 잘 안 나오고 감정이 별표 쳐야 되죠. 아주 잘 나오고요. 감정을 대상 사물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사물에게 이입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감정을 사물에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물건에다가 집어넣고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게 있네요. 감정이입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 내에 이 사물에 대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표현이 됩니다. 실제 문제 풀 때 감정이입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입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아야 되겠죠.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비유법이 있죠. 비유법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 의인법까지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물을 표현할 때 비유법뿐만이 아니라 의인법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죠. 추가적으로 더 붙습니다. 컨퍼런스를 좀 들어갈까요? CF. 감정이입이 있다면 또 하나 객관적 상관물이 있네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화자의 정서를 사물에 집어넣습니다. 사물에 투영한다라고 얘기해요. 집어넣는 걸 투영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감정이입과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 자, 이 작품 내에 객관적 상관물은 원관념이 표현이 안 돼요. 문제 풀 때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플러스 뭐가 됩니까? 보조관념만 표현이 돼요. 마치 상징처럼 보조관념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원관념이 표현 안 되고 보조관념만 표현이 되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미루어 짐작을 해야 돼요. 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시적 화자의 정서 그 흐름을 참고해서 짐작해야 됩니다. 이 원관념은 상황이라든가 이 상황을 또 다른 거는 맥락이라고 하죠. 상황 또는 맥락을 통해 짐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물의 이 감정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짐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외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이죠. 사용되는 표현과 구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번호를 매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를 6번으로 합시다. 객관적 상황을 6번으로 한다면 7번부터 매기면 연속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죠. 선경 후정.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앞부분에 경치를 묘사하고 뒷부분에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수미상관도 있어요. 고전시에서 긴 가사 작품에서 수미상관은 앞과 뒤에 표현이 거의 유사한 거죠. 유사한 건데 대꾸법과 다르게 앞과 뒤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표현돼서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나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당연히 역설적인 부분도 있죠. 역설법 따로 설명 안 하고요. 10번째, 반어법이 고전시에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님이 오마하건을 하는 부분에서는 주출이 3대 살뜰이도 날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어법도 사용이 돼요. 현대시에서 사용되는 표현법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선경후정이나 수미상관은 좀 긴 한시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사용되는 표현법들을 좀 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10가지 정도는요. 고전시가에서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표현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